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관장님 바람대로 잘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또 앞서 너무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제가 이야기할 것의 절반 이상이 또 여러분들께 이미 충분히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 장면을 먼저 오늘 오신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장면은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최근에 기후 위기를 헌법소송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셔서 알겠지만 위헌 판결을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저도 그 청구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시민 청구인 중에 한 명이었고, 실제로 그 이제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 자리에 가서 판사들이 질의하는 것, 또 정부가 대답하는 것, 또 시민 측 그리고 시민의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들을 좀 목격하고 함께 좀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서 이번 헌법소송의 결과와 달리 좀 희망을 찾았던 것은 아주 성실하게 질문하는 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 것만 같았던 헌법재판관의 판사들조차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 상황은 우리가 오늘 모이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론장의 주제가 또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듣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장면은 무엇인가? 최근에 전주에서 80대 노인이 페인트 칠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망 사고가 온열 질환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80대가 페인트 칠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 장면부터 바꿔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따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이 기후위기 문제가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시적인 변화를 이뤄야 이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이 기회 그리고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위기를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이제 물었던 그린피스라는 이제 환경단체의 설문조사였는데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시민들이 92%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기후위기가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문제를 전환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냐라고 물었을 때 역시 10명 중에 8명이나 동의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면 이런 전환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찬성이 60%, 반대가 40%, 거의 반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 또한 이 폭염과 폭우와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내 문제로 체감되고 있지만 당장의 나의 삶을 변화하는 데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역시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도 전 잘 알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또 우리나라가 1인당 전기 사용량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총 전력의 전기 사용량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국도 다른 나라와 전기 사용량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높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OECD라고 많이 비교하죠. OECD에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평균의 2배 가량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도 충분히 쓰고 혹은 과하게 쓰고 탄소 배출도 1인당 많이 하고 있으니 내 삶을 전환하는 게 어쩌면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르고 당장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요즘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고 전기 사용량도 계속 늘어나고 이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지구 온난화라는 게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 복지 시스템, 복지 구조 자체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어쩌면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비용이나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도 전 사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소비를 많이 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갈 것인지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속도 하고 점차 줄여가려고 의지도 갖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탄소 배출이 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새로운 기후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후위기라도 부르고 기후재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집중호우가 여름철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극한호우가 내립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던 비가 집중호우였다면 이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기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 실제로 극한호우는 86%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버틸 수 있는 인프라 환경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2년 전 그리고 작년 여러 차례 경험했던 폭우로 인한 참사, 재난들을 재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가 왜 발생하냐에 대한 이제 그림이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위기는 점점 잦아지고 심지어 그 기후위기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런 대규모 참사 사고와 재난들이 계속 매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이제 오송 지하차도가 무너져서 생겼던 참사인데요.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송 지하차도는 원래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원래도 침수가 잦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만들어져서는 안 됐지만 차량 이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뚫었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공사 자재를 쌓아놓았다가 그게 폭우에 밀려서 막아지면서 사람들이 참사된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인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옆에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같이 한 장소에서 많은 사망자를 만든 일도 있었지만 곳곳에서 산사태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참 산 많은 나라이죠. 그리고 수도권에도 굉장히 여러 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산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의 지반이 약하고 비에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극한호우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대로 또 수도권이라는 곳은 수도권대로 축사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뭘 하냐? 이런 곳에 산사태 취약지역 거기서 위험지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다만 여전히 임도건설이라든지 산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충분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올해도 결국에 서울 강북, 종로, 서대문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참 비 많이 왔죠. 심지어 덥고 폭우가 자주 내려서 습윤한 날씨가 계속돼서 이것이 또다시 온열 질환을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초여름이나 가을 또 이럴 때 굉장히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이미 초여름부터 너무 날씨가 뜨거워져서 이제는 산불도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작은 산불 규모가 아니라 이 산불이 한 번 나면 꺼지지 않아서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강원이 그랬고 밀양이 그랬습니다. 산에는 수많은 생태계가 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전기를 이송시키는 송전탑이 꽂혀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기 시작해서 그런 곳에
곳에 불이 옮겨 붙는다면 수도권도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산만 보아도 얼마나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가 곳곳에 취약한지 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위기가 사실상 어떤 소득 격차나 불평등 문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제는 시민들도 많이 압니다.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어쩌면 상위 1%의 부자들일지도 모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안에서 소득 수준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을 본 것입니다. 2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적은 에너지 소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더운 집에 살거나 정말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조차 쓸 수 없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큰 비가 오지 않아도 대단한 폭염이 오지 않아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참 깔때기처럼 생겼죠. 전체 상위 10%의 부유층이 우리 전 지구의 50%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위 50%의 빈곤층이 1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의 격차, 사회적 불평등, 이런 기후 불평등이 결국에 시작부터 피해가 오는 순간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신림에서 반지하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저 공간에서 돌아가신 3명의 시민은 이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 여성이었고 한 분은 장애인이었고 한 분은 청소년이었고 한 분은 노동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인권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여러 가지 취약계층으로 이름 붙였던 사람들이 결국에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단순히 반지하에 살아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고 이후에 반지하 관련된 문제가 이슈됐는데 반지하에서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거나 또 구조가 늦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저 시민들이 구조 요청을 하자마자 경찰은 4분 만에 왔습니다. 물론 소방당국은 당일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조 조금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이미 동네에 살던 시민들이 방범창을 뜯고 안에 있는 3명의 시민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 빠져나오지 못했던 저 창문이 문제였습니다. 저 창문 크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서 주거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저는 이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참사를 마주하기 전에 대단한 여러 가지 상을 받은 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큰 비가 내리면 옛날에 서울도 저렇게 잠겼었지라는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빗물 펌프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이런 물이 차고 물이 잠기는 일들이 적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자신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돌보지 못한 공간들, 보이지 않은 공간들에서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에서 늘 이렇게 누군가는 잠기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해 있고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자주 보는 택배 회사 이름이죠.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빗물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차와 운전자만 문제일까요? 저 안에 물품들이 다 잠겼다면 저걸 또 배상해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는 게 누구일까요? 또 우리가 아주 시시때때로 오늘 저녁도 아마 시켜 드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만나는
라이더 유니온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모두를 위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지금 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아주 유명한 기후 행동단체의 그림입니다. 맨 위에 적혀있는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두 같은 보트에 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헤일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물론 굉장히 커 보이는 유람선도 그 아래에 있는 종이 돛담배도 다 같이 잠기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혹은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작부터 사회복지 안에서 더 많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